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의혹과 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쇄신의총에서의 다짐 여전히 유효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국민 소통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지지율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극한 대립만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 그 사이에 놓치고 있는 민심과 경제, 이대로는 괜찮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천 위원장님 들어오시면서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잘 안 다뤄주시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아니 무슨 최고위원 집권여당의 최고위원회면 네. 엄청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 좀 흥행에 실패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요즘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어떤 그 행동 강령처럼 새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여당의 최고위원회는 그 자체로도 인기가 있는데 제일 인기가 좋을 때는 사실 공천 시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의 최고위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자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보궐하는데 보면은 현역 의원은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태영호, 김재원, 넓게 봐서 조수진 의원의 예까지 봤을 때 들어가서 괜한 소리 했다가 네,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거 뭐 지역구 관리나 하자.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많으니까 그냥 뭐 그런데 국민의힘 발 뉴스가 너무 없어요. 지금 좀 다들 무건수행하는 건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너무 쫄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5월 내내 민주당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네. 돈봉투와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으로 거의 한 달 그렇죠. 같이 됐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헛발질이라도 해줬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내심했었습니다만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진짜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특히 오염수 정도였을까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그 영국 교수 불러다가 10m 먹는다고 그 얘기 빼놓고는 별로 없어가지고 참.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고 해야 되는지 이것을 참. 근데 이게 우리 정치 수준이 진짜 문제인 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상황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뭘 어필을 하려고 해야지 득점이 돼야 정상인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게 진짜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상대편이 잘 안 되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주제, 그래서 민주당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쇄신 다짐 어디로 갔냐,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자, 지난달 14일이었죠. 쇄신의총에서 혁신기구 네. 띄우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혁신기구 띄우겠다고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고 벌써 이제 띄우겠다고 한 6월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누굴지, 어떤 권한을 가질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네. 왜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방금 앵커께서 해주신 말에 대해서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5월 그 지난달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5월에 뜻하지 않게 이제 갑자기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사 전국이 계속 돼버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 그러니까 5월 5일 날 터졌어요. 분명히 첫 번째 보도가 5월 5일인데 오늘 벌써 이렇게 5월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6월이죠. 문제로. 그래서 또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자맹을 했다가 또 이제 의원회관에 또 나오니까 또 그걸 이제 계속 또 쫓아서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참 저는 아쉬워요. 김남국 의원이 다시 나타나서 또 한 말은 무슨 본인에 대한 어떠한 의혹 이런 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초기에 불식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좀 김남국 의원의 해명 과정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한 달 내내 어찌 보면 혁신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시간이 없었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뒤숭숭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가장 첫 번째.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일단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혁신위원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확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야기를 그 하고. 혁신이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도 개파적인 좀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당내에서 모든 이슈들이 개파 갈등의 양상으로 번져가는 듯한 느낌은 들어서 이걸 뭐 저도 어느 한쪽에서는 주장이 옳고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당내 분란으로만 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가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혁신기구 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주는 혁신기구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기 지지자들과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었나요? 그런 거는 없다. 그렇죠. 안 물러난다. 네, 안 물러난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중도파의 흐름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친명 반명은 뭐 비명 뭐 표현 어떻게 하든 갈라져 있고 지금 중도층 표심이 약간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일 처리하는 거나 뭐 이번에 혁신기구 하는 거나 너무 좀 결단력이나 뭐 어떤 신속성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 저는 이 혁신위 구성도 이재명 대표가 조금 끌려가는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혁신위가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와요. 예. 그럼 혁신위원장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별로 이렇게 임팩트 없는 분이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한 분으로 모셔오려면은 권한을 드려야 되는데 그 권한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보다는 저는 비명 쪽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당무 전체에 대한 정권은 아니라도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정도. 네, 특히 공천 룰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거부 못하는 정도의 조건으로 해야 혁신위가 구성이 될 거라서 아무튼 저는 생각보다는 비명 쪽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갈 수도 있을 거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에 얘기했듯이 물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권은 비명 쪽에 자리는 이재명 대표. 약간 이런 쪽으로 저는 역시나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물러나 버리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게 네. 8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는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당헌 당규상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8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원포인트 전당대.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당 대표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헌 당규상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올 연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선출되셨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8월이 1주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 8월 미만으로 남으려면 올 12월에 물러나야 돼요. 근데 예. 내년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때 물러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비대위로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공천 이제 들어가는 게 올 연말쯤인데. 사실상 룰 같은 거 그렇죠. 다 확정되고 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건 뭐 어느 정도 형태 자체는 예견이 됐다라고 저 보여요. 이선 후퇴, 그러니까 당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어떠한 비대위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위원회, 지금은 이제 혁신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번에 본인이 느끼셨을 거예요. 원내 들어오니까 자기 세력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의 세력을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 대선까지도 본인이 어떤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지금 형국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연말 이후에 물러나면 뭐 예. 당대표 선거를 다시 안 해도 되고 막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가끔씩 듣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이선 후퇴를 할 수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해 놓고 나오지 않겠느냐. 예. 아무리 그래도
그래야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선후퇴 가능한데 타이밍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루어지는 당내에서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마 당내에 계신 분들 말고 당 외에나 아마 그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소통관에서 어떤 그 민주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자회견이라든지 선언을 한다든지 어떠한 혁신, 더민주 그리고 최근에 가칭 더혁신이라는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세히 인적 구성을 보시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 지난 대선 때부터 같이 했던 여러 셀럽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이라든지 당시 대선 캠프에 있었던 여러 단위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뭉쳐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원내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이름은 혁신인데 약간 이재명 대표 지키기 모임 같은 느낌이 그런 많이 모임들이 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약간 그 대선 때 느낌이 나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룹이 생기고 무슨 민생, 청년, 노년 맞아요. 막 모임이 생기고 그게 약간 이제 친 이재명계 모임처럼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원내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계 의원이 부족하니까 원외에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넣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친명 비명 다툼인데 프레임을 잘 가져가는 게 뭐냐면 현역 의원 기득권을 깨겠다라는 느낌으로 원외에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붙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명분도 가지고 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도 되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모임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약간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원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비명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도라고 할까요? 이런 층들의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고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12일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죠. 12일 포결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관석, 이성만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이지만 친명계에서는 그래도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의원들 개별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결이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밝힌 것도 같은데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그 영장에 대한 영장 내용이 나중에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공개된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 박기태 국회의장이 처벌받았을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당시 고승덕 의원이 내가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 준 사람 처벌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박기태 의장이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사건과 돈봉투 사건으로서 성격은 비슷하지만은 좀 다소 다른 부분은 지금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돈 수수자가 특정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법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기가 참 곤란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박기태 의장 집행유예 받으신 것 같아요 하니까 집행유예 받은 걸 너무 존칭을 쓰는 거 아니야? 집행유예는 그거 받은 거지 그것도 뭘 받으셨어요. 그래도 정치 선배로서의 어떤 그 존중의 의미로 연로자 저도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가결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이것까지 부결시킨다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김남국도 감싸게 하겠구나. 앞으로 모든 걸 다 방탄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갈 텐데 지금 그럴 여유는 저는 없어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리더십도 저는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깔끔하게 자유투표로 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물밑에서 이번에는 가결시키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의원께서 체포동의안 뒤에 숨어 쉴 필요 없다. 당당하게 저는 영장실질심사 받으셔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로서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에게도요? 한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한번 나가 보시라. 저는 지난 체포동의안도 차라리 영장 심사 받아도 무관하다.
발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우리가 나중에 공개된 기소장,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주저리 써져 있는데 결국에는 유동규가 이렇게 했다는 진술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뭐 체포 동의안이 뭐 부결되든 가결되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든 안 받든 저는 받으시더라도 영장 발부가 될까 과연? 약간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진행자 말씀에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부결시키겠다라는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재명 대표 때도 뭐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의 생각과 예, 다르게 예. 우리는 뭐 위험 지지 않고 다 부결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럼 왜 뭐 다른 의원들은 안 되고 이재명 대표만 합니까? 이런 논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뭐 우리 야당일 때는 무조건 부결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가결하고 층에서 네. 봤을 때 만약에 진짜 이번에 이걸 부결이 된다. 민주당의 대다수의 찬성으로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으로서 진짜 덮친 격밖에는 안 돼요. 5월 달에 있었던 이런 돈봉투 김남국 의원의 어찌 보면 돈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럼 너희는 이거 계속 비워갈 거냐. 예.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지지층에서는 이 두 의원의 무고함을 믿기 때문에 야 당연히 지켜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근데 중도층 입장에 봤을 때는 결국엔 야 민주당이 계속 지금 프레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깨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 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가결돼도 오히려 그게 더 민주당에 나을 수도 있다. 예, 그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17일 만에 국회에 등원해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좀 소명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이게 의원직 제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실제로 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도 지는 시나리오. 아, 예. 이거 루즈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제명을 시켜도 사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제명이 된 사례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제명을 안 시키자니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해도 지는 시나리오예요. 게다가 더 최악인 거는 이게 징계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예.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한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좀 최악의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제명하기에 충분하냐?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특위를 하면서 좀 더 밝혀내겠지만 어떤 뇌물성 사전 정보의 제공이나 아니면 뇌물성 에어드랍 뭐 아니면 코인 무상 제공 예.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지는 뭐 정말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고 막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당연히 이거는 제명인데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의혹만 가지고 제명을 할 수 있겠느냐. 예.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설령 이런 합리적인 이유에서 제명을 안 한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민주당 제식구 감싸기 이렇게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 변호사님, 천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곤란한 상황인 건 맞아요. 제가 김남국 의원 입장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진짜 동기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을 믿고 있거든요. 예. 무고하고 정말 위법한 거 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기관이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그건 뭐 100만 번 저는 욕을 먹어도 예. 그거는 이제 부적절한 건데 불법이냐의 그렇죠. 문제는 다른 예. 거니까. 예. 제명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참 그 분위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위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 윤리에 올라와 있는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도 돈 뭐 부동산 예. 관련해가지고 뭐 자기 이익 충돌 사안을 가져가지고 지금 한 문제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부글부글했습니다. 지금 뭐 김남국 의원만큼. 근데 또 지나가니까 그냥 무야 돼버렸어요. 예. 또 탈당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국민의힘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남국 의원의 현재 상황에서 제명하는 게 맞나? 저도 제명까지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정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말 나중을 더 바라보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신 분들은 반대하신다고 알고 있지만은 예. 총선 불출마 내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내가 그러면 총선 불출마를 하고 뭐 의원직 사퇴해봐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보궐선거 할 것도 아니고 예. 나머지 의정 기간 충실하게 하고 본인은 내년에 나가진 않되 본인에게 더 씌워진 모든 의혹과 이런 것들을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걸 다 싣고 다음에 그때 됐을 때 내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정말 저는 오히려 그 4년 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오히려 더 큰 정치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 니즈, 소환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환이 저는 있기가 쉽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또 화를 내시는 지점은 그거잖아요. 왜 그럼 계속 월급 받아가냐. 예. 솔직히 예. 뭐 자맹할 때 일도 안 했을 거고 남은 임기 솔직히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한다고 한들 뭘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겠냐. 예. 근데 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냐. 그럼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그럼 그 월급 모아서 또 코인할 거냐. 막 이런 비아냥들이 계속 나올 건데. 예. 그럼 앞으로 총선까지 그래도 꽤 남았잖아요.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곽상도 의원의 예를 봤을 때도 곽상도 의원도 그때 이제 윤리특위 막 해가지고 징계한다 만다 하고 50억 그때 퇴직금 예. 나왔을 때 그때도 하다가 했는데 결국은 의원직 사퇴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민주화 이후에 뭐 최초 징계 사례 이런 걸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사도 있고 뭐 중요하겠지만은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퇴 안 하고는 못 버틴다라고 봅니다. 네. 더 이게 정말 누가 장명을 했는지 이 김남국 의원의 늪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 계속 이게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안으로 또 스며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늪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그 전에 이제 강이 있었잖아요. 조국의 강.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출마자들의 행보처럼 아니, 책 그러니까. 내고 출마가 가능한. 저는 조국 장관 언급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방송에서. 예. 아니 왜 민주당하고 별로 이분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친한 건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면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 아니시죠? 이분 예. 당적 없으세요. 예. 그 정도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 관계는 돼요. 옛날에는 민주당이었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조국의 강을 이미 저는 건넜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시나 봐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왜 계속 건넌 강을 다시 빠지게 밀어 넣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저는 조국 장관님도 저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정치인도 아니고 예. 그냥 셀럽이에요, 셀럽. 근데 그 지금 북콘서트를 하시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누군가 계속 여쭤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곤란하다고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 이 얘기 아니 근데 이게 곤란하단 말이 진짜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은 출마를 선언을 하는 게 곤란하지만 나중에는 될 수도 있다. 상황이 예. 바뀌면 이런 얘기일 수도 솔직히 있거든요. 곤란하다.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게 정치인 번역기 돌리면 출마한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원래 불출마할 사람들은 그냥 안 나가요. 예, 이렇게 깔끔한데. 그렇죠. 예. 고심하고 있다. 예. 뭐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다. 예. 이거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옛날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MB가 이런 지금 공개, 지금은 곤란하지만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했던 어떤 이거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제 지인의 지인이 이제 조국 장관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예, 문자로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참 이런 뭐 선언 내용 나오고 뭐 조민 출마설도 예. 나오고 이럴 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대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당시에 뭐라냐면 그럴 리 없고 출마에 대한 그럴 일 없고 그다음에 딸이 매우 짜증을 낸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언급되는 거예요. 딸 출마는 그럴 리 없다. 이 답변? 본인. 본인이 그럴 일 없고 본인 딸도 뭐 아예 네.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현실적으로도 지금 출마가 불가한 게 예. 지금 사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계세요. 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은 법정 구속은 지금 안 된 유예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실형 선고 받으시면 그 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집행유예 이상형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저는 오히려 진짜 출마 생각이 있으시면 사법적인 판단과 어떠한 책임을 다 하신 후에 그때 저는 나오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지금은 좀 유보적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조국 장관 정말 법무부 장관 되시기 전에는 미래에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될 만한 충분한 인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닥친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법적 판단을 무시할 게 아니라면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지나간 후에 국민들이 그래 이제는 뭐 다 책임을 다했고 이러한 이제는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해라. 예. 우리가 정말 지지해주겠다라는 지지자들이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저는 그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당장 내년 총선에 나오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다음 총선에 좀 나가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소환을 지금 출마 소환을 계속 하는 데가 국민의힘 쪽이에요. 오히려 나오기만 하면 좋아. 네. 계속 조국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라십니까? 맞죠. 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계속 주니까. 본인이 북콘서트 하시고 막 조민 씨 막 유튜브 해가지고 막 구독자 엄청 나오고 막 이러시니까 이거 뭔가 진짜 대민 어떤 뭐 엄청난 것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기를 붓는 게 명확하게 안 하겠다고 안 하시니까. 이거 저희로서도 이거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부산의 국민의힘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근데 저희도 보면은 무슨 강 시리즈 이런 거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의 강 이런 거 있었는데 이 강을 건너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한 80% 정도의 구성원이 건너도 10% 20%가 헛소리 하면은 대중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 당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비교하기에 적절하진 않지만 5.18 민주화 운동도 사실 비슷해요. 저희가 한 7, 80%의 구성원들은 이제는 다 좀 헛소리 안 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가졌지 했는데 한두 명이 헛소리 하면은 저것들 아직 안 돼. 저 봐라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지. 조국 교수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관심 끌기 좋아하는 분들이 한두 마디씩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조국 장관님 나오셔서 우리 선거의 아이콘이 돼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앞으로도 툭툭 던질 텐데 그래서 그 강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5주간 총 7.4%포인트를 상승을 해서 드디어 40%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외교 분야에서의 어떤 일부 성과 또 공감대가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2월 중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3월 대일 외교부터 시작해서 3, 4, 5 계속 그냥 외교 일정밖에 없었어요. 예. 나가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니까 계속 나갔다 오시고 예. 지금도 이번 주도 지금 태평양 도서국 지금 초청해가지고 지금 아마 행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상반기를 외교 주관으로 거의 잡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어찌 보면 내셨다고 본인들은 자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들이 또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계속 보여준 모습은 외교밖에는 없었어요. 예. 지금 긍정의 가장 큰 요인도 외교고 부정의 가장 큰 요인도 외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외교밖에는 보여준 게 없는데 그런 외교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냐 없냐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은 일단 어찌됐건 외교라는 것이 야당과 싸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서 기존의
저는 보수층의 회복이라고 보여요. 보수 지지층.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지지층들이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것은 아닌가. 기존에 너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외교 행보와 그러니까 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어떤 내용과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지지율이 빠졌을 때는 이준석 대표 당내 분란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악재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같이 빠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최근에 뭐 국민의힘이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진영으로 붙을 만한 정도의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같은 진영에서 봤을 때도 부끄러울 만한 일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거나 뭐 전용기에 뭐 누구 이상한 사람 태웠느니 예. 뭐 MBC 기자는 전용기에 태우니 많이 이런 거 할 때는 같은 진영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맞나? 예.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보다 계속 빠지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진영으로 붙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 국민이 꼭 친미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중국 러시아의 행태는 좀 도를 넘은 거 아니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잘못이잖아. 근데 왜 이해찬 전 총리는 무슨 우크라이나를 도울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찬반이 갈릴 수 있고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럼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관점의 외교적인 방향성을 밀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물론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중국 러시아랑 이렇게 등을 돌려서 되겠어 이런 걱정도 되지만 예. 어찌 됐든 토론이 가능한 형태의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 그래도 있는 것이고 좀 국민의힘이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건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헛발질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조금 뭐 삐끗하는 것들이 나와도 그거 뭐 민주당 뭐 니네는 얼마나 잘한다고라고 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상승 곡선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이 12%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반대로 그 지지율이 그대로 국민의힘 흡수가 돼서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지금의 양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서로 못하기 경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저는 이런 지지율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서로 진짜 아까도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은 잘하는 걸 가지고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내심 그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총선을 해볼 수 있어.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래,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헛발질할 거야. 국민의힘 누군가 최고위에서 뭔가 발언 실수할 거야.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한심하다.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여야가 협치를 하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서로 뭔가 이렇게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찌 보면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 벌리고.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어떤 진영 간의 대결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각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더 부딪히는 측면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거는 논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얼마나 수준 높은 논쟁을 하느냐의 문제고요. 최근에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 일어나는 논쟁들은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가지고 싸우는 거보다 5만 배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외교적인 어떤 에너지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걸 할 것이냐라는 거는 뭐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서 걱정되는 면은 네. 원래 잘 나오던 데서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잘 나오던 70대에서 올라가고 60대 이상도 조금 더 올라가고 TK, PK에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까놓고 말해서 TK에서 60%로 당선되나 70%로 당선되나 똑같잖아요. 예. 의석 수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추세로 가거든요. 이게 결집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기도권에서의 민심은 과연 더 좋아졌냐? 그거 사실 좀 아직 그거는 물음표가 달리는 것이고 서울은 약간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 지표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결집이라는 것이 너무 고령층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에 좀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300석의 국회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45%까지 올라간다 한들 과반 의석이 가능한 형태의 지지율 분포냐.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거죠. 오히려 더 힘은 받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운영에 대해서 어떤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했을 때 이 거부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너무 똑같은 레퍼토리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1년차 지지율이 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난하니까 항상 핑계대고. 그러니까 그때 70% 육박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1년째 그 지지율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에 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과연 40%대 그것도 40% 지금 초반 언저리 턱걸이 넘어가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갈 것인가 대통령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거에 만족해서 막 의기양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계속 거부권 전국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지 않고 조금 이것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여야 협의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윤 대통령이 지금 뭐 노조 때리기 자기의 이게 지지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회복이지 지지율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수층의 지지율을 이제까지 빠졌던 지지율을 회복한 거에 불과해요. 그럼 여기서 중도층의 중간에 있는 중도층 30%를 또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뭘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때려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수사해서 민주당 뭐 맨날 질책해서 뭐 잘못했다 비난해서 여기서 오를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해요. 예, 저는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45% 이상 못 올라간다 봅니다. 뭐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45%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한계가 지어질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윤 대통령이 그러면 국정의 아젠다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 연말에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한다고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노동개혁 한다고 69시간 내세우자마자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니까 부딪히니까 바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금개혁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계속 외교에서 계속 1년 내내 나가 있을까요? 4년 내내 나가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름 이후에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 총선도 국민의힘이 뭔가를 보고 할 수가 있지. 저는 뭐 계속 민주당 핑계 대면서 내년 총선까지 버텨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준비들은 하고는 있겠죠. 연금개혁 아니나 뭐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 아니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높은 확률로 총선 전에 발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개혁 아니라는 게 별로 이렇게 막 지지를 받기 어렵죠. 인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약간의 그 어떤 느낌만 내면서 총선 이후까지 미루지 않겠느냐. 뭐 저는 뭐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 자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국민들께서 보였을 때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은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대응을 보면서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게 붙기도 했고 이게 국민의 삶에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직역간 다툼이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서도 제 생각에 타격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막 쌓이잖아요. 이게 그냥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쌓이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정도만 되면 받겠다라는 타협안 같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아예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든지 예를 들면 방송법 같은 것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맨날 야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던 거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아주 세게 그러면은 공영방송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든지 아니면 진짜 방송의 독립성 하려면은 예산도 받지 마라. 뭐 뭔가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끌려다니기만 하면서 반대만 하는 모양새로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악재가 펑펑 터지는 게 아니면 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경찰의 최근 행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대응, 강경 대응, 뭐 네. 캡사이신의 등장, 또 네. 사실 저희가 백남기 농민 이후에는 이 살수차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경찰의 움직임이 살수차를 다시 또 물대포 동원을 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지금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지만 위원장님 또 경찰 수사로 압수수색 당하시고 지금 영장 청구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태고. 좀 양분남 위원장, 법률위 위원장의 소식도 이제 입장문을 본인이 통해서 예. 내셨습니다만은 저 변호사로서 제가 그 내막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과연 정치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이 과연 위법의 소지를 하셨을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조금 과도한 조금 납득되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예. 왜 경찰이 영장 청구까지 하지? 수사야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영장 청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경찰의 생각이 좀 과도한 어떤 충성심 보여주기인가요? 왜 이런 최근에 거예요?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경찰청장이 요즘에 그 집회 시위 현장에 직접 나가요. 기동복을 입고 나와요. 네. 과거에 경찰청장이 기동복을 입고 나온 적은 없어요. 지휘할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지휘할 것도 아닌데 기동복을 입고 나온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납득되지 않은 것이고 특히나 집회 시위, 그 노조의 시위에 대해서 뭐 며칠 전에도 이 지역 광양에서 그 한국노총의 어떤 진압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예. 정말 그 머리를 향해서 곤봉을 휘둘러 가지고 그 이미 제압된 상대에 대해서까지 그 이상 저는 휘둘렀다고 보이거든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과연 그게 경찰의 어떠한 그 제압을 하는 것이 과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집회 시위를 잘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라는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이거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대가 우리가 2023년도에 살고 있는데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인명이 다칠까 봐. 네. 거기다 근데- 경찰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약간 다 잘라서 볼 쟁점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집회 시위 대응 같은 예. 부분 보면 이거는 세대별로 느끼는 게 되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정권 시대, 독재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요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은 사실 거의 없고 예. 오히려 노동조합이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거에 대한 걱정 내지는 뭐 반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광양에서의 집회 시위도 보면 뭐 이제 과잉이었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각자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 집회를 하신 노동자도 이제 뭐 어떤 파이프 같은 거라든지 뭐 심지어는 정글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군사 정권 시대를 회상하지 않는 세대에서는 아니 노동조합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이게 외국 같아서는 더 세게 했을 거다. 우리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전도 중요한 거 예.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서 여론은 팽팽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집회 시위 대응은 뭐 그렇다 치고 양분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판단이 아직은 뭐 잘 서지는 않는 게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 변호사를 하면서의 약간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어떤 뭐 큰 사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 예, 저는 뭐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데 원래 만약에 양분남 위원장이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혐의가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요새는 변호사법 위반도 꽤 형이 세가지고 예. 영장을 치기는 치거든요. 예. 근데 양분남 위원장이 워낙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밉보인 게 전혀 없을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서 아무튼 한번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MBC 압수수색, 경찰의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좀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MBC든 어디든 잘못이 있으면은 뭐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만 해당 기자가 또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현재 정부 여당과 좀 악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생각에 개인정보 유출 뭐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제 정보가 유출됐어도 예. 이렇게까지 하겠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을 건들면 나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전에 이런- 기자 한 예. 번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자기 집 찾아와가지고 뭐 서신 전달하고 갔는데 그것도 뭐 개인정보 뭐 하여튼 계속 그 기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뭐 영장 청구도 2번씩이나 했는데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됐거든요. 예. 아니 한동훈 장관도 법조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인만 법조인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에 법조인이 많고 판사들도 본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본인을 뭐 이렇게 위해한다고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에 의해서 엄연하게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검찰권이라든지 수사권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고생시키겠어. 뭐 본인은 알겠죠. 이게 어느 정도 처벌된다는 거. 근데 너 무조건 내가 고생시키겠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처음에는 다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그래도 뭐 좀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라서 되게 민감하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빼고 나서 보면은 지금 청문회에 나왔던 개인 자료들이 막 전달되고 했다라는 예, 내용이잖아요. 예. 이것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사람을 장관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내 그 청문회 자료가 언론에 제공되는 거가 막 떠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는 맞아요. 중요한 문제인 건 맞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봐도 좀 과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긴 할 텐데 여튼 이건 아무튼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또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관례상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하면 취재를 하다 보면 그렇죠. 의원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료를 자연스럽게 또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게 압수수색까지 될 문제였어?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그러면 되는 앞으로 게 다 기자들이 지금 국회 출입 기자면 1000명인데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네. 다 공유해요. 솔직히 아니 의원실에서 모든 비리를 다 밝혀냈지. 낼 수가 없잖아요. 인적으로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그걸 취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정호영 저번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해서 아들하고 딸이 그렇게 경북대 의대에 이제 편입학을 하는데 아빠가 부원장, 아빠가 부원장일 때는 딸, 아빠가 원장일 때는 아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편입학 자체가. 이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밝혀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인이라고 인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론이란 것은 제4의 권력으로서 어찌 보면 공기지 않습니까? 예. 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보가 제공돼서 물론 남용돼서는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취재 차원에서만 제공이 되고 이걸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굳이 그러면 기자한테 압수수색? 이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부분 의견은 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사실은 하나 가져왔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정치권이 사안마다 지금 대립을 좀 극한으로 하다 보니까 51%를 얻기 위해 또 상대를 잘못을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해법을 내놓지 않는 정치의 문제. 사실은 하는 총재까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정치의 문제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았어요. 한 번씩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총선 이거는 앞두고. 네. 하는 총재가 진짜 작심발언한 거예요. 네. 네, 이건 정치권 니들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 뭐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사실상 대놓고 욕을 안 했을 뿐이지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한 거고.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예. 맞는 말이고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론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결론이 안 난다는 게 뭐냐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봐도 이게 제가 1당에 몸담고 지금 2당이죠. 뭐 여당이지만 2당이지만 아무튼 거대 양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하는 게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의미가 약간 안 돼요, 잘. 그래서 사실 한 3-4개 정도의 정당이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둘이서 앉아서 얘기하면은 막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하다 잘 안 되잖아요. 3명이 앉아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조금 애매할 때들이 있어요. 뭐, 야, 너 제 편만 들어? 이렇게 해서 되는데 한 4명 정도가 앉아서 얘기하는데
4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동의한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고 소수 의견도 그래 뭐 4명 중에 3명 정도나 동의하면 그렇게 이렇게 하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정치권에 거의 없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사실은 팽팽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뭔가 앞으로 잘 못 나가고 근데 앞으로 잘 못 나가니까 답답하니까 또 어떨 때는 너무 훅 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크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양측 각 극단의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친 쪽으로 말을 해야지만 이게 부각이 돼요. 예. 근데 중도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없으니까 모든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 진영 갈등간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될 문제들마저도 이게 진영 갈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이게 진영이 나눠져서 다퉈야 될 문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건 국민의 건강권이고 충분히 우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곧 우리가 다 국민 개개인이 다 어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적이나 사회적으로 이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양 극단에 대한 얘기만 해야지만 그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갈등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이게 답이 잘 안 보이니까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주제로 선택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잠깐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태섭 의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빼고 우리가 막 분위기는 누구 하나가 3당의 깃발만 들면은 우리 막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해주고 무당층에서 막 관심도 보내고 할 것 같지만 이게 금태섭 의원 뭐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안 붙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과 그걸 현실화해서 끌어내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다. 또 제도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한 여러 분 모셔가지고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저희가 계획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